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의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해외 배낭여행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잠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90년대 후반 저가 항공사가 하나씩 등장해요. 점차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죠. 사실 그 전만 해도 해외여행이란 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이젠 모두의 기회로 열린 거고요. 게다가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열면서 노선이 늘었고요.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일을 결합한 장기 체류가 늘게 되죠. 오늘 사건은 바로 그 시절 한 한국인 배낭여행객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2003년 2월 부산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24살 김재현 씨. 그 또한 시대의 흐름에 탑승했고요. 홀로 뉴질랜드 배낭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려 10개월간 뉴질랜드의 전역을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 체험하겠다는 포부였어요. 경비를 충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현지에서 일도 구하고 또 그 김에 영어도 배우려 했죠.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초반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약 7개월간 뉴질랜드 북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9월 7일 김재현 씨가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 보낸 안부 메일이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지금 이곳 문화에 푹 빠졌고 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때까지 더 머물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일의 마지막에는 너무 다들 보고 싶지만 내 꿈을 이룰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 잘 지내고 다음에 보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타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죠. 이 메일을 보낸 직후 김재현 씨는 뉴질랜드 남섬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더 이상의 메일이 오지 않았죠. 워낙 바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느라 미처 보내지 못했다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귀국 예정일인 12월 4일, 김 씨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3년은 지금과 달리 카카오톡이 존재하지 않았죠. 외국에서 연락을 하려면 비싼 국제전화 카드를 구입하거나 PC방에 가거나 또는 국제 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재현 씨는 새로운 도시를 들릴 때 종종 PC방에 가서 이메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가족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귀국일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요. 사실 가족들은 이전 메일에서 더 머물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회신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아들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연락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요. 가족들은 그저 무사 귀환을 바랄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5개월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결국 2004년 5월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즉각 외교부와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서 재현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요. 이어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넬슨 지역 경찰청이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죠. 김재현 씨의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요. 북섬 오클랜드를 지나서 웰링턴에서 페리,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남섬에 있는 픽턴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히치하이킹으로 넬슨까지 이동한 게 확인됐고요. 이곳에서 김 씨는 조용한 민박 스타일인 숙소 알란스 플레이스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배낭여행객을 위한 호스텔이었어요. 그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구경했습니다. 당시 넬슨에 소규모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해요. 2003년 당시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수월하게 일을 구할 수 있었고 마침내 지역 농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비를 벌고 있었는데요. 넬슨에 도착한 지 20여일이 지난 9월 29일
그의 카드 결제 내역을 좀 살펴볼게요. 넬슨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안 도시 웨스트포트의 한 카페에서 식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 결제를 마지막으로 돌연 행적은 또 끊겨버려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일단 경찰은 김 씨가 그곳에서 일을 구하고 또 영어를 배우려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여기가 자연경관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임업과 농업 일자리가 많아서 배낭여행객이 천류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해요. 현지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넬슨에서 웨스트포트 전역으로 확대하게 되죠. 그리곤 인근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서 혹시 20대 동양 남성을 본 적 없는지 탐문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당시엔 CCTV나 블랙박스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그렇게 수개월간 이어진 탐문에도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실종 수사는 진전이 없었는데 동시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기약 없는 나날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무려 5년의 시간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2008년 5월 23일 넬슨 지역 경찰 측에서 김재현 씨 실종 수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분명 여기가 동양인이 흔치 않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목격자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걸었고 탐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사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난 6월 10일입니다. 경찰에 익명의 편지 2통이 전달돼요. 그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바로 찰스턴 인근 숲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에 관련된 3명의 용의자 신상이 적혀있던 겁니다. 편지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경찰은 6일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시신을 찾진 못했죠. 그나마 얼마 후에 그 편지 속에 언급된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 넬슨 지역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던 28살의 청년 셰넌 브렌트 프루엘렌, 그리고 31살의 헤이든 맥켄지, 마지막으로 29살의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A였습니다. 참고로 경찰은 이 A의 신상과 혐의는 비밀에 붙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된 3사람은 억울하다라면서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재판을 몇 주 앞둔 시점에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간 경찰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간 셰넌이 형량을 좀 감면받을 목적으로 입을 연 거예요. 그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겠다 하면서 이 3사람 중 헤이든을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자,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헤이든한테 가서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역으로 아니다, 모든 건 셰넌이 시킨 거다 라면서 폭로를 시작했죠. 그래서 경찰이 야, 그럼 진짜 셰넌 짓이야? 너 증거 있어? 유도신문을 합니다. 이때 그가 결정적으로 시신이 매장된 위치를 말해줘요. 정확히 찰스턴의 포마일 브릿지의 임시 주차장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한겨울이에요. 그래서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수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좀 녹을 때까지 몇 주를 기다렸고 얼마 후 드디어 그곳에서 시신 한 구를 찾아냅니다. 그 신원은 바로 20대 동양인 남성, 한국인 김재현 씨였습니다. 사건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28살 어부 셰넌. 그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한 뒤 그는 어머니 손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가 결국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뉴질랜드 원주민이자 지도자, 또 깽단의 두목인 캐리라는 남성과 재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로 마약과 매춘 사업을 벌이던 사람이에요.
또한 집 안에서 막 대놓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쉐넌은 집 안에 숨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새아버지 캐리가 결국 살해당하는 장면까지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자랐어요. 그렇다 보니 이 쉐넌이란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는데요. 18살 때는 친구의 목에 칼을 겨눴다는 혐의로 기소됩니다. 12개월 보호관찰을 받은 후로도 여러 차례 폭행에 연루되었죠. 이후 그는요, 백인 우월주의에 심취합니다. 거의 맹신에 가까웠어요. 또 그만큼 인종차별도 서슴지 않았겠죠. 특히나 백인 우월주의 깽단 포슬라이크라는 곳에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잠깐만 설명드리면 약간 아돌프 히틀러의 사상을 이어받은 신나치주의자들입니다. 얘네들 이 신념은 오직 유럽계 백인만이 우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뉴질랜드 북섬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섬에는 또 상대적으로 유럽계 백인 뉴질랜드인이 우세하다고 해요. 포스라이크 집단은요, 유색 인종을 마주하면 그냥 위협적인 폭력, 가하고 또 살인까지 저질렀는데요. 한 예로 1997년 깽단원들이 웨스트포트의 한 호텔에서 마오리족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말도 너무 끔찍해요. 산채로 한 100m 정도 끌고 가더니 옷을 벗기고 강에 던져서 익사시켰죠. 여기서 쉐넌 역시 2004년 공원에서 만난 2명의 동양인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고, 또 헤이든 있잖아요. 헤이든 또한 같은 깽단 일원인데 1999년 게이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가 됐대요. 2004년에서야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고요. 다음 해에 재판을 받은 헤이든은 21년간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쉐넌과 헤이든, 이 백인 우월주의 갱 멤버들이 한국인 김재현 씨를 왜 죽였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둘이 살인을 자백했는데 정확한 범행 시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였다, 막연히 추정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날짜도 기억 못하는 게 좀 짜증나죠. 자, 어쨌든 전반적인 좀 전말을 보면 쉐넌, 헤이든 그리고 A까지 이 3인조는 사건 당일 찰스턴 남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김재현 씨를 마주해요. 보자마자 셋은 신이 났어요. 허라? 저 동양인이 겁도 없이 저러고 있네? 사실 재현 씨는요, 이미 뉴질랜드를 여행하면서 여러 번 친절한 현지인들을 만났고 히치하이킹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문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3인조는 차를 멈춰 세우더니 호의를 베풀었고 재현 씨를 태웁니다. 나중에 그들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 깽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히 혐오하는 지금 동양인을 태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애초에 동양인은 지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존엄성을 가질 자격도 없는 미개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날 재현 씨는 쉐넌과 함께 차 뒷좌석에 앉게 돼요. 운전을 하고 있던 헤이드는 그곳에서 한 27km 떨어진 포마일 강 다리 근처 한적한 임시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죠. 그러다가 잠깐 좀 쉬어가자 차를 세웠고요. 쉐넌과 헤이든이 한쪽에서 계획을 세워요. 이때 이제 A는 혼자 남아서 재현 씨를 감시했죠. 이 둘이 무엇을 이제 모의하냐면, 야야, 차 고장난 척 하자. 그리고 때를 봐서 목 조르는 거야. 간단하잖아. 잠시 후에 다시 운전을 한 헤이든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거든요. 그러니까 막 타이어가 헛도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잖아요. 그걸 빌미로 다들 좀 차에서 내려서 차 좀 밀어봐라.
차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던 김재현 씨는 자기를 지금 히치하이킹 태워준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힘껏 차를 밀었죠. 그리고 이때 쉐넌은 도와주는 척 뒤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김 씨가 방심한 사이 발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각각 헤이든과 A가 옆에서 양팔을 잡았대요. 그리고 이때 헤이든이 쉐넌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리게 되죠. 나인블루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 뜻은 독일어로 피가 나지 않게 죽여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걸 들은 쉐넌이 더 강하게 목을 졸랐어요. 잠시 후 숨이 끊어진 김재현 씨를 보면서 3인조는 승리의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흥분감을 감추지 못한 쉐넌이 완전히 죽었는지 내가 확인 사살을 하겠다며 나서요. 그리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피해자의 목을 밟은 것도 모자라서 삽을 들더니 한 번 더 공격합니다. 이후 시신은 마누카 덤불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챙겼고요. 그의 옷, 카메라, 책은 모두 불태웠죠. 이때 쉐넌은 피가 묻은 자신의 옷과 신발도 화염석에 던졌습니다. 이날 매장이 굉장히 허술했나 봐요. 그래서 다음날 도구를 챙겨서 다시 찾아왔고요. 구덩이를 판 후에 시신을 완전히 매장했다고 진술했죠. 이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할 정도로 깔끔한 범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간 그렇게 수사를 해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던 거죠. 앞서 익명의 제보가 없었다면요. 어쩌면 영영 해결하지 못했을 사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들이 아주 멍청한 실수를 저질러요. 처음에는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쉬쉬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참지 못하고 그 같은 갱단 멤버들한테 야, 그거 알아? 내가 히치하이킹 하던 동양인 남자 죽였잖아. 이렇게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비밀이다 했지만 그 이야기가 빠르게 그리고 은밀히 퍼져나갔고요. 결국 제보자 귀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제 판결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009년 12월, 그러니까 사건 발생 6년 만인데 범인들이 재판대에 오르게 돼요. 당시 법원은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 갱단인 걸 고려해서 더욱더 법원의 안전까지 강화합니다. 건물 주변에다가 경찰 다 배치했고요. 또 법정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의 몸수색을 했다고 해요. 잠시 후 삼엄한 경비 속에서 피고인들이 입장했죠. 그런데 이때 쉐넌은 법정에 들어서자 자기 갱단 멤버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태연이 윙크를 날리게 되죠. 참, 기가 차서 정말.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검찰 측은 이 살인의 기저에 인종차별이 짙게 깔려 있다는 걸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쉐넌의 방에는 나치 깃발이 걸려 있고요. 온 몸에 그런 관련된 문신을 새겨둔 채 백인은 순수하다라는 어떤 경배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피고인들은 과연 어떤 변론을 했을까요? 반성의 자세는 전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그날의 살인을 자랑하듯 진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괴하고 섬뜩했을 정도죠. 동시에 통역을 듣고 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흐느껴 울다 실신까지 합니다. 이 재판의 주된 쟁점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쉐넌 측 변호사는 이건 헤이든이 주범이다 지목을 한 거예요. 명령을 했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깊게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좀 해달라라는 건데요. 최종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살해한 게 말이 됩니까? 그나마 쉐넌이 살인에 있어 초범이고 또 죄를 인정했다는 점이 참작이 되면서 그에게는 징역 16년이 내려졌죠.
헤이든 또한 21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중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참고로 이 선고가 내려지고 13년 후인 2022년 2월 셰넌의 이름이 또 한 번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교도소에서 도주를 하려다가 4시간 만에 잡힌 거예요. 이후 그는 독방에 수감이 되었고 보안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범인들이 심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찜찜합니다. 그저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영어를 배우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떠난 고 김재현 씨의 배낭여행이 인종 혐오라는 이유로 무참히 짓밟힌 거예요. 그렇게 20대 대한민국 청년은 제대로 꿈도 펼치지 못하고 깽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김재현 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기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요. 우리가 그 저변에 깔린 이슈를 외면하는 순간 혐오와 차별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1월 6일 국내 한 일본 여행 인터넷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이 업로드됩니다. 작성자는 설 연휴 동안 일본 야쿠시마 섬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죠. 이곳은 섬의 대부분이 울창한 산림입니다. 그래서 여길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트레킹을 목적으로 해요. 국내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배경이 된 곳으로 유명하고요. 특히나 섬의 중심부에 위치한 미야노 우라다케산은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관광객들은 이곳 정상을 찍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글 작성자 역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 야쿠시마 트레킹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특히 그는 코로나 기간을 보내고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서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작성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작성자는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당시 37살의 남성 김성진 씨. 그는 설날 당일인 2023년 1월 22일에 한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규슈 가고시마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에 페리를 타고 야쿠시마 섬 안으로 들어가요.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등산로 입구로 향했는데 미야노 우라다케를 정복하기 위해서였죠. 그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는 검은색 배낭에 흰색 등산복 차림을 입었고요. 등산로 입구에서 올라가기 직전 입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사실 하루 만에 돌아올 만한 여정은 아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위치한 무인산장이 있거든요. 그 무인산장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내려와서 호텔에서 하루 더 묵고 페리를 타고 섬을 나갈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호텔과 페리도 모두 예약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산에 올랐다는 김 씨가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마지막으로 포착되고 3일이 지난 1월 26일입니다. 도쿄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의 친구로부터였는데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일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동시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아들을 애타게 걱정하고 있었죠. 원래대로라면 그 26일 날 원래 아들이 귀국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연락도 없고 비행기에 타지도 않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일본 야쿠시마 경찰 측에서 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에 즉시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기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씨가 산에 들어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일본에서 유례 없는 한파가 들이닥쳐요. 특히나 이 야쿠시마에 엄청난 폭우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이제 산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아예 등산로가 다 폐쇄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도 기상 여건이 좀만 나아지면 수색을 시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한편 수색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야쿠시마는 그 항구 일부분을 제외한 섬 전체가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나 김씨가 들어간 그 미야노 우라다케산은요, 한라산과 비슷한 해발 1936m입니다. 꽤 높아요. 그런데 이 봉우리를 둘러싼 숲 전체가 삼나무와 암벽으로 빼곡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대낮에 가도 일부는 햇빛이 이제 가려져서 상당히 어둡고 서늘하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전파까지 제대로 통하지 않아요. 보통 정상을 가겠다라고 목표를 할 경우 등반에 걸리는 시간이 기본 10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폭설에 폭우까지 내린다면 입산 자체가 아예 힘든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한라산도 폭설이 내리면 입구 제한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1년의 강수량이 서울의 10배 정도예요. 서울의 10배, 비가 엄청 온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숲은 어마어마한 습기를 머금고 있고 그에 따라 이끼가 많습니다. 등산을 하기에 바닥이 미끄럽고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야쿠시마 측에서는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등산로를 이렇게 깔끔하게 인위적으로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일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잘 해놓는데 반해 이 야쿠시마는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등산로가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설명을 들으셔도 등산 난이도가 상당할 것 같죠? 그래서 이곳은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에 자신감을 보이던 김 씨가 처음부터 홀로 등반을 목표로 세웠어요. 근데 사실 이 계획은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었죠. 등산로 입구에 도착한 시각이 11시. 보통 같은 목적지로 가는 등산객들은요, 주로 막 새벽 4시, 5시 이때 출발을 한대요. 그럼 10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걸 비교하면 현저히 늦은 상태예요. 근데 먼저 첫 번째, 왜 그럼 그렇게 일찍 들어가야 하냐? 이때가 겨울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려고. 왜냐하면 해가 져버리면 산이 너무 깜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4시가 지나면 이미 좀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실 김 씨는요, 올라갔다가 어차피 그 무인산장에서 1박을 할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또 문제가 여기가 나무가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대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요. 겨울이면 오후 4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죠. 아마 김 씨가 입산하고 불과 몇 시간 후부터 이미 컴컴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거기에 제대로 조성된 길도 없는데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침 기상 상태까지 급변하며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으니 그야말로 김 씨는 엄청난 위험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가 등반을 시작하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4시 49분 그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파가 잘 터지질 않네. 이걸 언급하면서 현재 위치가 정상을 한 4km 정도 남겨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무인 산장도 역시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산장에 거의 도착했을 때 친구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김 씨는 산장에 무사히 도착을 하긴 한 걸까요? 야쿠시마의 눈이 좀 잦아들고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본 경찰이 전문 산악인과 가이드를 동원해서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 김 씨가 찾아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이로써 김 씨는 그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위치에서 산장으로 향하는 그 바로 사이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경찰은 김 씨가 등산 중에 조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후의 수색은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정말 기적이겠지만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한국 가족에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생존 신호를 보낸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다 샅샅이 살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서조차 나오질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날 산에 들어간 사람이 김씨 혼자는 아니지 않을까? 목격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안타까운 정황이 있는데요. 김씨가 그 입산을 시작한 그 등산로가 시라타니 운수이쿄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 찍고 다시 요도가와 쪽으로 내려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날 산을 찾은 대부분의 등산객은 반대 코스를 택했어요. 요도가와로 올라와서 시라타니 운수이쿄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코스로 정상에 다다르고 실종된 그 시각에 해당 장소를 오가는 등산객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격자가 없어요. 추후 이 사건이 한국에 알려지고 많은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에는 곰이 막 출몰을 한다는데 야생 동물에 의해 습격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인데 여러분, 야쿠시마는 곰이 서식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껏해야 원숭이나 사슴 정도만 나타난대요. 그렇다면 정말 경찰의 예상대로 조난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앞서 김 씨가 등산하기 전에 입산 계획서를 냈잖아요. 그 루트 내에서는 김 씨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난자가 발생할 경우 수색팀이 그 경로를 따라가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산이니까요. 근데 왜 이 경로에 없냐는 거예요. 혹시 그가 오후 5시가 넘어 해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너무나도 컴컴한 산길에서 길을 잃고 다른 곳으로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 산악인에 따르면 보통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산에 위치한 계곡들이 워낙 험하고 오히려 막 크게 떨어지는 폭포나 큰 바위가 많은 거예요. 이거 따라갔다간 자칫하면 추락하거나 오히려 다칠 위험이 있는 거죠. 만에 하나 김 씨 역시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추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일본의 수색은 실종 2달 만에 종결됩니다. 가장 애가 타는 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겠죠. 김 씨의 부모님은 현지의 전문 산악 가이드를 고용을 했고요. 별도로 김 씨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이미 현지 경찰과 가이드는 더 이상의 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거제에 살고 있는 김 씨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이후 몇 번이나 야쿠시마를 오고 가면서 지금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스토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 씨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고 불과 9개월 후 일본에서 또 다른 한국인 등산객 사망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22일이에요. 일본 혼슈 지방에 위치한 히다 산맥, 그 봉우리 인근로에서 50대 한국인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사인은 저체온증인데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와 함께 등산한 동반자 B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라는 점이었죠. 사고가 벌어진 히다 산맥, 일본의 북알프스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절경을 자랑해요. 국내 여행사에서도 그 여행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여기가 인기가 많냐? 해발이 무려 3,190m, 백두산 해발이 2,744m니까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높은 고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나 일본 등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산악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일본은 국토의 70%가 넘는 곳이 울창한 산과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또 우리나라와 달리 산세가 깊은 데 비해 등산로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동네 뒷산이며 뭐 설악산이며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참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더해 등산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도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등산 간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는 산 정상에 오르는 걸 생각하죠. SNS 인증샷도 정상에서 찍어야 의미 있다 이러니까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산 정상까지 가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도 있는데 거길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애초에 거길 쉽게 올라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산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신성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에 간다 해도 초입에서 산책로, 물놀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아예 전문 가이드 동반해서 제대로 된 입산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 계속 전문 가이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등산을 하는 건 등정이나 등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진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데 일본에 등산 갈 생각을 하기만 해도 설레일 것 같아요. 하지만 애초에 한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걸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야 알았습니다. 역시나 인간은 자연 앞에서 미물에 불과한 거겠죠. 혹시나 여러분도 비슷한 등반을 계획하신다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또 만반의 준비로 안전을 스스로 챙기셨으면 합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김 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 섣불리 현 상황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어요. 김 씨의 아버지는 그저 데려올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김성진 씨 실종 사건. 하루빨리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